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 열심히 했던 세월 보상을 좀 받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치나 허영심 없이 언제나 한결같이 살아왔었거든요. 이런 저희의 생활 때문이었는지 주변의 시선도 지금의 형편으로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20대 초반에 소개팅으로 만나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를 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을 하려고 보니 남편 쪽 집안은 사업만 했던 사업가 집안이고 저희 쪽 집안은 직장 생활만 했던 집안이었어요. 남편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형은 저희보다 몇 년 더 일찍 결혼을 하셨고 형과 형님 또한 평범한 직장인이셨습니다. 저희도 역시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생산 쪽 사업을 운영하셨는데 생각보다 사업이 잘 되는 편에 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님도 항상 자기 일에 바쁘게 지내셨죠. 행사 때마다 시어머님은 만나게 되면 항상 바쁘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어머님, 요즘 좀 어떠세요? 그래도 제일 바쁜 시기는 넘어가신 거 아니세요? 아이고, 말도 마라. 요즘 갑자기 일복이 터졌는데 눈코 뜰 새 없이 너무 바쁘다. 너네 온다고 하니까 겨우 시간 낸 거지.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일했지 뭐. 아휴, 그래도 쉬엄쉬엄 하세요,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 연세도 있으신데 건강도 챙기셔야죠. 그래. 그래야 하는데 지금 일에서 튼튼하게 잘 잡아놔야 너네 아주버님이 물려받을 때 좀 수월하지 않겠니? 아, 사업은 아주버님 물려주시려고요? 아주버님도 그렇게 하시겠대요? 뭐 그냥 회사 다니겠다고는 했다마는 그래도 사업 물려받긴 해야 하지 않겠어? 이것도 가업이라면 가업인데 꼴랑 얼마 벌지 않는 월급으로 자식들 키우기는 넉넉하진 않으니까. 시어머님께서는 자신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시겠다는 다짐이 강하셨어요. 바로 큰아들이 가업을 물려받아야 하기 때문이었죠. 저는 딱히 사업을 물려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시부모님께서 처음부터 가업을 물려받을 사람은 큰아들이라고 못을 박아두셔서 저희 남편은 약간 서운하다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어머님, 아버님, 요즘 좀 무리하시는 것 같아. 그러게. 형이 물려받기 전에 확실히 기반을 다지려고 하시는지. 형은 또 싫다는데 왜 자꾸 형한테만 물려주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왜? 당신도 사업을 하고 싶은 거야? 뭐 욕심이 안 난다면 거짓말이지. 솔직히 우리도 자식 2명 키워야 하고 집도 지금 전세인데 언제 내 집 마련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내가 받겠다고 해서 부모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니까. 여보, 조금 서운하기도 하겠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아보자.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 태도에 서운해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달래주면서 우리끼리라도 잘 살아보자고 다독이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시아버님이 지병이 생기시게 되면서 몸이 급속도로 나빠지셨고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 더 이상 일을 하시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 아주버님은 사업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주버님께서 다니시던 회사 사정이 나빠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가업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형님은 아주버님이 가업을 물려받음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기반을 잘 다져 놓으셨기 때문에 사업을 물려받은 후에도 별탈 없이 잘 운영이 되었죠. 거기다가 젊은 감각까지 더해지다 보니 새로운 거래처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업은 날이 갈수록 잘 되었고 전에 받던 월급에 비해서 몇 배는 더 많이 수입을 얻게 되셨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주버님 부부의 씀씀이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명절날이면 그 모습을 더욱 잘 볼 수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잘 받으세요. 올해는 건강하시고 이번에는 명절 선물로 현금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뭐니? 이렇게나 많이 주다니. 역시 우리 큰아들이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 드릴 영양제인데요. 건강 좀 챙기시라고요. 아유, 큰애가 마음을 많이 썼구나. 고맙다. 어머, 동서는 뭐 준비한 거 안 가지고 왔어? 드릴 거면 지금 같이 드리지. 아, 어머님, 저도 형님이랑 같은 영양제 준비했어요. 요즘 어머님 건강이 약해지신 것 같아서요. 잘 챙겨 드세요. 예, 너는 형님이랑 선물 어떤 거 할 건지 미리 상의도 안 해봤니? 원래 이런 건 아래 것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어머님, 그럴 수도 있죠 뭐. 제 거 드시고 동서 것도 쭉 드시면 되겠네요. 아하, 그렇구나. 같은 걸 준비하면 신경 쓸 수도 있는데 역시 우리 큰애가 배포가 남다르네. 시댁에 하는 용돈뿐만 아니라 아주버님 부부의 씀씀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죠. 자동차를 바꾼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자동차로 바꾼다든지 혹은 명품숍에 매주 다닌다든지 하는 일은 일상이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알지 못했다면 신경이라도 안 쓰이겠지만 형님은 자꾸만 저에게 이런 상황들을 마치 들으라는 듯 전화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동서, 오늘 뭐 해? 시간 있으면 같이 쇼핑이나 갈래? 아, 형님, 저 오늘 일이 바빠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에이, 그러지 말고 같이 쇼핑이나 가자. 일 그거 한 번 안 간다고 뭐 큰일 나나? 내가 맛있는 것도 사줄게. 형님이 쉬셔서 잘 모르시는가 보다. 원래 일은 그렇게 맘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 동서, 기분 나빴어? 아니, 나는 이번에 명품관에서 주문한 게 왔다고 하길래 동서도 한번 구경해보라고 같이 가잔 거였지. 네,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긴, 동서랑 서방님 버리로는 명품 하나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어? 형님, 저희 벌이 부족하지 않아요. 다만 명품에 관심이 없을 뿐이라니까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나중에 또 전화할게. 형님은 항상 일이 바쁜 날 자신과 명품관에 가자며 연락을 해 왔었죠. 뻔히 일을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를 약 올리는 듯한 태도로 전화를 해오는 덕분에 저는 알고 싶지도 않았던 형님 부부의 씀씀이를 다 알 수 있었답니다. 이런 상황은 형님뿐만 아니라 시어머님의 태도에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예, 너네 형님은 정말 배포가 장난이 아닌 것 같다. 아니, 어떻게 저런 배포를 가지고 지금껏 회사를 다녔다니? 왜요, 어머님? 아니, 이번에 큰애가 나한테 자동차를 바꿔주겠다며 떡하니 가지고 온 거 있지? 나이가 들면 자동차도 좋은 걸 타야 된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서 이번에 형님네 차가 또 바뀐 거였나 보네요. 너도 알고 있었니? 난 또 나중에 알게 되면 네가 너무 배 아파할까 봐 내가 말한 거다. 네? 제가 왜 배 아파해요? 아니, 그렇잖니. 너네는 월급도 치꼬리만하게 받아서 겨우겨우 자식들 키워 살고 있는데 그네는 자동차도 척척 살 수 있고 이게 보이는 게 있으니 배가 아플 수밖에. 어머님, 저희 이런 거 배 안 아파요. 오히려 형님의 씀씀이가 걱정되죠. 이것 봐. 큰애네는 자기네 버는 만큼 알아서 잘 쓰고 있는데
너넨 그걸 모르니까 걱정되느니 어쩌느니 하는 거 아니니? 아, 어머님, 배 아플 게 따로 있지. 저희도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어요. 어머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 서운하네요. 시모는 저를 만날 때면 형님의 씀씀이를 칭찬하시고 저희의 살림은 겨우겨우 풀칠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비교를 하셨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역시 중견급 기업에 10년 넘게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살림은 아니었거든요. 처음 결혼할 때는 좋은 기업에서 둘 다 일을 하니 경제적으로 괜찮다고 말씀하셨던 시부모님은 어디로 갔는지 매번 큰아들 내외와 비교를 하시니 저희도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형님은 자녀 2명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은 남아서 사업을 운영하시고 형님은 자식들과 해외에서 거주를 하였죠. 매년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시댁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형님은 기가 막히는 이야기만 쏟아내셨죠. 거기에 동조하는 건 시모였습니다. 어머, 동서네도 아이들 유학 한번 보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한국 교육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니까. 어릴 적에 가야 영어도 늘고 문화도 배우고 시야가 확 넓어져. 그렇지? 아유, 둘째네도 왜 안 보내고 싶겠니? 그래도 회사원 월급에 어떻게 유학까지 보내? 하긴 그렇죠. 동서도 참 마음 아프겠다, 그지? 어떤 게요? 유학을 못 보내서요? 저희 아이들은 여기서도 학원 안 다니면서도 전교 상위권에 드는데요. 에이, 국내에서 상위권이면 뭐해? 해외 대학 들어가면 그것만큼이나 스펙 되는 게 없는 거 알잖아. 그렇지. 지금 아무리 공부 잘해봤자 대학 들어갈 때를 잘해야 되는 거다, 너. 그래도 큰애야.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작은애가 속상해한다. 어머, 그렇겠죠? 미안해, 동서. 내가 눈치가 없었네. 동서네는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낼 텐데. 아니, 못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은 여기서도 잘한다니까요? 예. 됐다. 그만해. 오랜만에 보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할 건 또 뭐니? 형님은 은근히 저희를 무시했고 그런 형님에게 동조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하니 남편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고 전교 상위권에 들고 있었지만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야 했죠. 그러다가 매달 모으고 있던 돈에서 일부를 빼서 투자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점점 수익률이 좋아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투자를 해서 모은 수익을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조금씩 돈을 모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씀씀이는 더 많은 수익을 낼 때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보,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요즘 우리가 들어오는 돈들이 조금 있잖아. 우리 이거 쓰지 말고 모아두는 건 어때? 사실 나도 큰 돈을 조금씩 받다 보니까 쓸까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미래를 위해서는 그냥 다 저축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지? 당신 역시 나랑 생각이 똑같네.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가 지금은 빚도 없고 차곡차곡 돈도 잘 모아두고 있지만 언젠가는 생활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혹은 큰 돈이 들어갈 때도 있잖아. 우리 집도 마련해야 되는데 다 저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과 저는 돈에 대한 생각이 같았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는 신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돈을 쓰는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버는 돈들은 모두 저축을 하고 모아두었습니다. 그전보다 훨씬 넉넉한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전과 달라지는 지출은 전혀 없었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고 싶어 하지 않았고 항상 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따로 아이들 학원비로 들어갈 것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나서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 따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었죠. 늘 잘 나갈 것 같았던 아주버님의 사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에게 연락이 와 돈을 빌려가는 날도 많아졌어요. 오늘 형이 전화 왔었어.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요즘 사업이 영 좋지 않은 모양이야. 급하다고 하는데 좀 빌려줘야 할까? 얼마나? 근데 요즘에도 아주버님 자동차 새로 바뀌었던데 계속 잘 되시는 거 아니었어? 어머님은 며칠 전에도 아주버님이 뭘 사줬다면서 엄청 자랑을 하셨잖아. 그러게 말이야. 나도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속은 그게 아니었던가 봐. 급하게 자금 막아야 할 게 있다며 연락이 왔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야? 형님도 이 사실 아셔? 아는 모양이야. 조만간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는 걸 보면 아는 것 같아. 남편에게 돈을 빌려가는 날이 많아지면서 해외에 있었던 형님은 자식들만 놔두고 우선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형님이 들어오고 나서는 상황이 많이 바뀔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형님 부부의 씀씀이는 그대로였습니다. 시몬은 사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형님과의 비교를 시작하셨죠. 아니, 둘째야. 너는 어떻게 매번 촌스러운 옷만 입고 와? 그네처럼 깔끔하게 옷을 입고 와야지. 역시 큰애는 외국물을 먹어서 그런가? 센스가 다르네. 어머님, 이런 것도 다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네야, 이번에 쇼핑 한번 가자꾸나. 우리 큰애 옷 한 벌 사줘야지. 아유,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사드려야죠.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랑 딱 통했네요. 동서도 같이 갈래? 아이고, 야서라서. 쟤는 그런 곳 가도 쓸 돈도 없다, 얘. 너나 쓸 줄 알지? 에휴, 지금까지 그렇게 일만 해도 봐라. 변한 거 하나 없잖니. 어머님, 매번 말씀드려도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형님, 쇼핑하러 가셔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뭐 상황이 좋아지셨나 봐요? 뭐? 무슨 상황? 아니, 보니까 저희 남편한테 아주버님이 자꾸 돈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상황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동서.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상황이 뭐가 안 좋아? 그냥 요즘 경기가 안 풀리니까 잠시 그랬던 거지. 얘, 사업 한번 안 해본 애가 어떻게 하니? 경기가 안 좋을 땐 그럴 수 있는 거야. 하여튼 뭘 알아야 말이 통하지? 그네야, 신경 쓰지 말렴.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님의 씀씀이는 줄어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모와 함께 저희의 상황을 비아냥거리며 이야기를 할 때면 저도 대응을 했지만 매번 사업도 안 해본 애가 무얼 알겠냐며 대화를 끊어버리곤 했죠. 그 후로는 아주버님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결국 상황이 나빠졌는지 유학을 갔던 두 자녀도 학업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형님, 이번에 소은이랑 상윤이 다 들어왔다면서요? 아니, 지금 한창 학기 중 아니에요? 갑자기 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냥 애들이 엄마도 없고 2명만 지내는 것도 좀 걱정되고 그래서 들어오라고 했어. 아이, 말씀하시지. 제가 잘 아는 홈스테이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돈은 좀 드는데 그만큼 잘 케어를 해준대요. 이제라도 알아볼까요? 아니야. 뭘 알아봐. 이미 왔는데. 에이, 그래도 좀 아깝잖아요. 이제 대학이 코앞인데 지금 그냥 오면 너무 아까우니까. 아니라니까. 동서. 아니 왜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해? 네? 저는 그냥 알아봐 드린다고 한 건데. 무슨 소란이니? 아까 갑자기 왜 둘이서 싸우고 있어? 아니, 어머님. 안 그래도 속상한데. 동서가 자꾸 아이들 한국에 들어온 거 가지고 뭐라고 하잖아요. 둘째야, 너는 그 심보 좀 고쳐라. 그럼 어린애들을 엄마 없이 거기 그냥 두란 말이니? 아이고 참, 배 아픈 것도 이렇게 얘기하네.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형님네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자꾸 핑계대면서 말을 안 하니까 한 얘기예요. 무슨 상황이 안 좋다는 거니? 형님네, 다음에 70평대로 이사 간다. 얘는 정말 질투도 가지가지 하는구나.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당장 사업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던 상황에서 70평대로 이사를 간다니. 이 상황에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현재 살고 있는 30평대 아파트가 좁고 낡아서 고급 70평대로 이사를 가는 거였어요. 당신 아주버님네 이사 가는 거 알아? 이번에 70평대로 이사 가신대. 나도 그것 때문에 황당하더라고. 형한테 물어보니 어쩔 수가 없대. 자기도 남들 시선도 있고 사업이야 곧 풀릴 것 같으니까 그냥 간다고 하는데 진짜 할 말이 없더라. 아니, 당신한테 지금까지 계속 돈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 어떻게 70평대로 이사 가게 되신 거래? 거기다가 애들 유학 급하게 마무리하고 들어오게 된 것도 제대로 말도 안 했던 것 같더라고. 빨리 사실을 말해야 씀씀이라도 줄일 텐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에휴. 저와 남편은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시댁 식구들이 빚더미에 앉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 번 아주버님에게 현재의 상황을 말하라고 했지만 아주버님도 체면이 있다며 좀 더 버텨보겠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형님도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그 씀씀이는 줄어들지 않았죠. 그렇게 70평대 이사를 하고 나서 저희는 집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집들이 선물로 건조기를 해 주셨더라고요. 어머님, 이사 선물로 건조기 해 주셨네요? 그래. 이번에 내가 고급형으로 하나 선물해줬다. 이런 거 들어오는데 아무거나 선물할 순 없잖니. 역시 형만한 아우 없다더니 이런 좋은 곳으로 이사까지 오고 정말 대견하다 대견해. 우리 큰애가 고생 많이 했지.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유학 바라지하고 아주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이렇게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살 일만 있겠네. 어머님, 그러게요. 살다 보니 이런 날도 다 있네요. 다 어머님 덕분이죠. 어머님, 형님, 저희도 다음 주에 이사 가요. 이번에는 전세 아니고 자가로 마련했어요. 이사 오고 집들이 할 테니까 저희 집도 오세요. 어머, 집을 마련했어? 어딘데? 몇 평이야? 30평대인데 실평수가 잘 나왔어요. 깔끔하고요. 에휴, 이사를 간 게 거기서 거기 아니니?
아무튼 알았다. 여기서 힘 빠지는 얘기 그만하자꾸나. 형님네가 이사를 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도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30평대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시모에게 전하자 생각보다 좋아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이사를 하는 날에는 저희 집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입주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바로 입주를 하고 나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집들이를 했죠. 집들이를 온 시모와 형님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아유, 아니 어떻게 이 좁은 곳에서 4명이서 산다는 말이니? 어머님, 이제 애들 다 대학 보내면 저랑 남편만 있을 건데 이 정도가 딱 괜찮아요. 너무 넓어도 관리도 힘들고요. 이것 봐라. 뭐든 해봐야 안다고. 큰 집에 살아본 적이 있어야 좋다는 걸 알지. 에휴. 그러게요, 어머님. 어머, 이건 어디 브랜드야?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인데? 동서, 이거 메이저 브랜드 아니야? 아, 그거 메이저는 아닌데. 어머, 동서, 가전이나 가구는 메이저로 해야지. 나중에 고장나면 어쩌려고. 이런 거는 동서가 잘 모르니까 나한테라도 물어보지 그랬어. 요런 것도 다 해본 사람들이 잘 선택하는 건데. 국내 메이저는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유명한 브랜드예요. 해외에서 유명하면 뭐해? 난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인데. 아니 근데 여긴 왜 이렇게 좁아? 여기서 진짜 살 수나 있어? 아휴, 그러게 말이다. 너넨 건조기 해줘도 놀 곳이나 있겠니? 시모는 주섬주섬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시모의 손에 들려져 있던 것은 바로 수건이었어요. 심지어 아무런 포장도 하지 않았던 수건을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저는 이게 뭔지 영문을 몰라 서 있었죠. 자, 이거 너네 집들이 선물이다. 원래 집들이 할 때 이런 생필품을 주는 거야. 네? 이게 집들이 선물이라고요? 왜? 부족하니? 네 집에는 이게 딱이야. 뭘 더 바라니? 아니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 하시잖아요. 저희 여기 자가로 들어온 거고. 예, 너는 형님도 보는데 창피하지 않니? 형님네는 너네 집보다 2배는 더 넓은데 거기다가 가전이나 가구도 이것들보다 더 고급스러운 것들로만 세팅해 놨는데 이게 뭐니? 아유, 집들이를 할 거면 제대로 된 곳에서 해야지. 그래, 너네 벌이로는 뭐 이게 최선이겠다만. 시모와 형님은 자꾸만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가전과 가구들 브랜드를 살피기 바빴습니다. 일을 하고 있던 남편과 아주버님도 퇴근을 하고 들어와 식사를 하고 있던 와중에 인터폰으로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잠시 자리를 비우고 사무실로 내려간 순간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해 사무실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여보, 여기 좀 내려와 봐야 할 것 같아. 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은 아니고 일단 잠시 내려와 봐. 제 전화를 받고 남편은 불이 나게 뛰어 내려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자 시댁 식구들도 모두 같이 내려오게 되었죠. 현장에는 건물에 입주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깜짝 파티와 함께 선물을 전달해 주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나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러자 입주자 대표 중 한 분이 저희에게 다가와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정말 여러 곳 이사 다녀봤지만 여기만큼 입주 환영해주는 곳 못 봤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전세금도 낮춰주시고 저희가 감사한 마음에
준비한 선물이니 받아주세요. 네? 아니에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다들 오늘 입주는 잘 하셨나요? 저희는 오늘 간단하게 집들이를 하고 있어서요. 아이고, 저희가 그것도 모르고 깜짝 파티를 준비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잘 사셨음 저희가 더 행복하죠. 제 말에 시댁 식구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들어온 건물은 바로 저희가 지어 올린 건물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저희는 땅을 사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투자가 잘 되어서 작게나마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건물을 올릴 때에도 인테리어에 모든 정성을 쏟아서 설계를 했고 입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입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감동을 했던 입주민들이 직접 모아 선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시모와 형님은 어떻게 된 일인지 묻기 바빴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건물이 너네 건물이라고? 네, 그렇게 됐어요. 그동안 좀 모은 것도 있었고요. 아무리 그래도 동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같은 차 타고 다니고, 거기다가 명품이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집을 지어서, 아니 건물을 올릴 수가 있어?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형님,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이걸 거짓말을 해요? 그럼 저 사람들 다 섭외해서 온 거란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잖아. 지금까지 뭐 티 한 번 안 내다가 갑자기 짠 하고 내 건물이다 하는데. 형님, 저희가 왜 아꼈겠어요? 다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아낀 거지. 그럼 이게 정말 니네 건물이라는 거야? 네, 어머님. 저랑 남편 건물이에요. 시모와 형님의 표정은 정말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특히나 형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식사 자리를 끝내고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갔죠. 며칠 후 아주버님은 더 이상 사업이 어려워진 것을 어머님께 숨길 수 없다 생각을 했는지 어머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신 듯 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전화와 아주버님을 도와달라며 말씀하셨답니다. 얘 작은 애야. 아무리 그래도 근영이 잘 돼야 가정이 평안한 거다. 너네는 앞으로 다닐 직장도 있고 자식들도 다 키웠잖니. 그 건물명이 근영 앞으로 잠깐만 돌려서 힘든 것만 좀 풀어보자꾸나. 아니면 건물 담보 좀 잡아다오. 네? 어머님, 저는 그렇게 못해드려요. 그동안 저랑 저희 남편, 아주버님 네랑 차별당하고 비교당하면서 살았는데 아끼고 아껴 지은 건물을 아주버님께 달라니요? 어머님 생각이신 거예요? 그래, 내 생각이다. 너흰 그냥 그 집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그 집 명의는 너한테 줄 테니까 그냥 나머지만 달라는 건데 가족인데 그게 어렵니? 어머님, 진짜 이건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이건 아니죠. 더군다나 어머님은 항상 아주버님이 잘났고 형님이 잘나셨다고 했는데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주버님이랑 형님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잘난 두 분께서 알아서 잘 해결하시겠죠. 시모는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를 해왔지만 저는 시모의 황당한 부탁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시모뿐만 아니라 형님 역시 저에게 연락이 와 한 번만 만나자며 부탁을 해 오더라고요. 동서, 나 부탁이 있는데. 부탁이요? 사실 우리 사는 집 자가 아니고 월세야. 사업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이사를 간 건데
이게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되네.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어? 형님,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제는 좀 형편에 맞게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막말로 지금 다 정리해도 힘든 상황인데 형님네는 차도 계속 바꾸고 집도 형편에 안 맞는 곳으로 사시는 거잖아요. 이제는 좀 정신 차리세요. 아니, 동서. 말이 좀 지나치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거야. 그냥 잠시, 지금만 잠깐 도와달라는 건데. 아니, 무슨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 형님, 사업 안 좋은 지 꽤 되셨잖아요. 거기다가 사업 상황도 안 좋으신데 자꾸 사치품에 쇼핑에 거기다가 형편에 안 맞는 집까지 이게 어떻게 잠시 잠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못 도와드립니다. 그렇게 저희는 무시하던 시모아 형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지만 저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마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쯤부터 사실을 다 오픈하고 씀씀이를 줄여나갔다면 제 마음이 이렇게까지 냉정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에 도와주어도 변함이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시모는 처음에는 부탁을 했지만 점점 협박으로 변해갔습니다. 너넨 가족 간에 정도 없니? 그동안 너네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못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한 번 도와주면 그 은혜 갚겠다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니? 너네 그러는 거 소문이라도 나봐라. 돌팔매질 안 맞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어머님, 저희 이사 갈 때 뭐 해주셨는지 아세요? 형님네 이사 갔을 땐 뭐 해주셨는지 아시냐고요? 거기다가 저희한테 뭐라고 하셨었죠? 너네 집 딱 맞는 거라면서 주셨잖아요. 저희 무시할 땐 언제고 또 돈이 있다고 하니까 정이 없다고 하시네요. 겨우겨우 풀칠해 먹고 사는 집안에서 어떻게 갑자기 돈 많은데 베풀지 않는 애들 취급하시죠? 저희 전이랑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돈으로 사람 판단하신 거죠. 뭐? 아니 내가 무슨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어머님, 저 결혼 20년 세월 동안 어머님이 형님이랑 그렇게 비교를 하셨어도 저는 제가 부끄럽지 않았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아주버님이랑 형님 씀씀이를 다그치셔야죠. 저한테 도와주지 않아서 화를 내실 게 아니라 열심히 읽어낸 사업을 10년 만에 말아먹은 큰아들 내한테 화를 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화를 왜 내니? 그런데 너넨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있잖니. 그걸 안 도와준다는데 너네한테 화를 내야지. 맞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잘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사업이 안 될 때는 그만큼 씀씀이도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이며 형님이며 매번 사치품에 쇼핑에 그걸 같이 하지 않는 저에게는 비아냥에 비교도 하셨는데 제가 왜 도와드려야 하죠? 너랑은 말이 안 통하겠구나. 됐다. 아들이랑 얘기할 테니 넌 빠져라. 어머님 아들이랑 이야기하셔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시모는 저에겐 화를 냈지만 제 남편 아들에게는 애걸복걸하며 형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남편 역시 그동안의 형과 형수님의 태도를 알았기 때문에 절대 도와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형님네는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고 사업은 모두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나마 그동안의 사치품들을 모두 처분해서 빚을 줄였던 게 다행이었다고 할까요? 결국 시모의 태도는 정가는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형님과 비교는 하지 않죠. 혹시나 저에게 잘해준다면 무언가 떨어질지도 모른다 생각하시는지 시모 형님 모두 저에게 정가는 다르게 친절하게 대하신답니다. 이게 얼마나 갈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건강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1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요. 며칠 전에 지인을 만나 이혼을 한 얘기를 꺼내게 됐는데 지인은 제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디다 물어볼 곳은 없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내봅니다. 남편과는 장애인 봉사단체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 따라 봉사를 자주 다녔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봉사활동을 자주 가곤 했는데요. 그곳에서 처음 남편을 만났어요. 자주 마주치다 보니까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남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주리 씨는 혼자서 매번 이렇게 봉사활동 오시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직장 다니면서 쉬는 날에 이렇게 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꼬박꼬박 오시는 거 아니세요? 보면 주리 씨만큼 열심히 봉사활동 오시는 분 찾기 힘들거든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야 가족들이 다 같이 오니까 오는 거지만 주리 씨는 스스로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에이, 현준 씨도 대단하죠. 저는 가끔씩 이렇게 봉사하러 오는 건데 현준 씨는 매주마다 오신다면서요. 현준 씨 형이 여기 시설 다닌다고 했었죠? 그런데 주말에는 오시지 않으시는가 봐요. 매번 올 때마다 인사드리고 싶은데 안 계셔서. 가족들이 그래도 이렇게 봉사활동 자주 온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봉사활동 다니셨던 거예요? 아, 어릴 때부터 종종 다녔어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고요. 형이랑 저랑 나이 차도 많이 나고 엄마도 이제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힘드시기도 하고 저도 봉사활동 다니면서 느끼는 것도 많거든요. 형은 주말에도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오거든요. 형수님이랑 같이 일하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 형수님이 맹인이시거든요. 그래서 형이랑 주로 같이 다니세요. 남편과 친해지면서 종종 가족 얘기를 듣곤 했어요. 나이차가 많이 나는 형은 지체장애가 있었고 형수님은 맹인이셨으며 시모와 다 같이 함께 살고 있었죠. 남편은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는데 가족들을 만날 겸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오고 있었어요. 매번 볼 때마다 밝고 건강한 사람이란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한 번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찡그리거나 불편해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가까이 지내다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할 때에도 전 시댁에 자주 놀러 갔었는데 갈 때마다 형님네에는 집에 계시지 않더라고요. 현준 씨, 그런데 주말마다 형이랑 형수님께서는 아예 안 계시는 거예요? 갈 때마다 인사를 한번 못하는 것 같아서요. 한 번은 그래도 인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니신다는 센터에도 잘 안 나오신다고 그러고 제가 저번에는 평일에도 한번 봉사하러 갔었잖아요. 근데 그날도 안 나오셨다더라고요. 물어보니 자주 안 오신다고 하시던데 바쁘신 거예요? 아, 형수님은 거의 형이랑 엄마랑 다니셔서 혼자서는 잘 안 가세요. 아무래도 여기저기 다니시기는 좀 어려우시죠. 주리 씨는 형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가 봐요. 매번 형수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거 보니까 형수님은 약간 낯을 많이 가리세요. 성격도 조용조용하시고 말도 별로 없으시고 아마 나중에 보시면 어떤 성격인지 딱 알 거예요. 저도 형수님이랑 따로 말한 적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번에 현준 씨, 형이랑 어머님은 뵀잖아요.
근데 형수님은 못 뵈서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평일에 봉사 갔을 때는 꼭 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어쨌든 다음 시간 되면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형수님이 많이 바쁘신가 봐요. 아마 요즘 일도 하느라고 그런가 봐요. 원래 형수님은 집에 계시고 형만 일을 했었는데, 어디서 엄마가 괜찮은 일자리 알아봤다면서 시작했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는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가끔씩 보는 시모는 차분하고 성격도 좋으셨어요. 항상 저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셨던 분이셨죠. 그렇지만 자주 시댁에 가도 형님은 볼 수가 없었어요. 항상 바쁘고 어딘가에 가 계셨던 때가 많았죠. 시댁은 집구조가 특이했는데 집이 두 채가 있었고 주로 안쪽 집에서 생활을 했어요. 바깥쪽 집에서는 형과 형님이 생활을 하셨다고 했는데 약간 창고 같은 느낌이어서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생각도 했었어요. 남편과 3년 정도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저 역시 남편이 직장을 다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봉사활동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고 시댁과도 자주 마주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연애하는 내내 형님을 볼 수는 없었죠. 그러다 상견례 날이 오게 되었는데 그날 온 가족들이 다 모이기로 하고 모였지만 형님만 자리를 못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는 오늘 몸살이 심하게 나서 오질 못했네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건데, 몸이 좋지 않아서 며칠 집에서 쉬었는데도 나아지지 못해 같이 못 왔어요. 이해 부탁드려요. 아시다시피 맹인이라 앞이 보이지 않기도 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서요. 어찌되었던 다음에 기회가 돼서 만나요. 어머,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안 그래도 딸이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연애하면서 형님을 한 번도 못 뵀다고 하길래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보게 되어도 저도 딸아이한테 가족이 될 사이인데 직접 가서 인사를 미리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도 했었는데 몸이 안 좋으시다니 걱정이네요. 아유, 괜찮습니다. 원체 몸이 약한 아이라. 그리고 큰며느리도 바쁘게 지내거든요. 전에는 일을 안 했었는데 요즘은 직장도 다니고 있어서요. 아마 바빠서 만나기 어려웠을 거예요. 다음번에 좀 한가할 때 같이 만나서 얘기 나누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번 자리는 작은 아들이랑 며느리를 위해서 만든 자리이니만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맛있게 식사하시죠. 연애를 하면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내내 마음에 걸려 저는 남편에게 형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주저했죠. 굳이 친하게 지내야 하냐는 둥 이런저런 말을 하길래 그래도 가족이 될 사이인데 서로 인사도 한 번 없이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강력하게 제 의사를 전하게 됐어요. 제 말을 듣고서는 남편은 얼마 뒤 자리를 마련해 주더라고요. 겨우겨우 보게 된 형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마르셨더라고요. 형님, 안녕하세요. 저 현준 씨랑 결혼하는 김주리라고 해요. 형님이랑 한번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야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죄송해요. 현준 씨 통해서 말은 많이 들었어요. 중식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여기로 자리 마련해봤는데 괜찮으시죠? 혹시라도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도 편하게 말씀하시고요. 고마워요. 주리 씨라고 했죠? 아마 결혼해서도 절 만나지 못했을 텐데 주리 씨가 계속 절 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자리가 준비된 거라고 들었어요. 덕분에 오랜만에 바깥 공기도 마시고 좋네요. 결혼 축하해요. 도련님이랑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럼 여기서는 몇 시간쯤 떨어진 지역이겠네요? 네, 맞아요. 여기서 차로 3, 4시간은 더 가야죠. 그전에는 이 동네 근처에서 살았었는데 몇 년 전에 이사를 갔어요. 그때도 형님 다니시는 센터에 제가 봉사활동을 갔었는데 형님을 못 뵈서 아쉬웠었거든요. 그때 못 뵈서 그런지 제가 형님을 꼭 만나 뵙고 싶었어요. 이제는 이사를 가가지고 아마 자주 여기 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종종 찾아올게요. 그때는 꼭 같이 봬요. 아, 주리 씨, 제가 이런 말 갑작스럽게 하면 놀랄 수도 있지만 내 말 잘 들어요? 여기 이 사람들 다 믿지 말아요. 내가 눈은 안 보이는데 이렇게 손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보니 곱게 자란 사람인 것 같은데 절대 이 결혼하면 안 돼요. 갑자기 이런 말에서 놀랄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면요. 형님은 갑자기 소리를 치면서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며 말했죠. 옆에 있었던 가족들은 순식간에 형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정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 놀랬지만 시댁 가족들은 익숙한 듯 그대로 형님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던 저에게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했어요. 아, 내가 이래서 형수님을 당신한테 보여주려고 안 했던 거요. 사실 형수님이 요즘 망상이 좀 심해지셔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꾸 이상한 말을 하셔서요. 저희도 처음에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근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형수님이 몇 년 전에 부모님 2분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이후로 저렇게 망상 때문에 한 번씩 난리가 나요.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괜찮으셨던 것 같은데. 저랑 대화도 잘하시고 내내 손도 계속 붙잡고 있으셨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형수님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건 아니세요? 그래도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형수님이 하는 말 다 믿지 말아요. 저도 처음에는 저한테 하도 엄마가 이상하다 어쩐다 해가지고 놀랬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눈이 안 보이시니 한번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하시니까 다 자기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는데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시고 형수님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으니 엄마가 다 감당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번에 어머님께서 저한테 형님이 몸이 많이 아프시다고 돌려서 말하셨나 봐요. 형님 괜찮으시겠죠? 아까 보니까 뭔가 저한테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았는데 다시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형수님도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러신 거예요. 안 그래도 저한테 자꾸 엄마가 뭘 숨긴다 어쩐다 그러시는데 솔직히 이제는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안 믿으시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랑 형이 잘 정리할 거예요. 첫 만남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전 다음 만남에서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을 며칠 앞두고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할 때 그때 다시 형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는 또 전에 봤을 때와는 다르게 무척이나 밝고 활기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잘못 봤겠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날도 형님은 몸이 좋지 않아 참석을 못한다고 들었죠.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몸이 좋지 않다는 게 결국 또 망상 때문에 힘드신 걸까 생각이 들어 신혼여행지에서도 내내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시모에게 연락을 드렸죠. 어머님, 저희 신혼여행지 잘 도착했어요. 많이 피곤하시죠? 어제부터 이래저래 신경 쓰실 일도 많으셨을 텐데 식사는 하셨어요? 여기는 이제 저녁이라서 저녁 먹으려고요. 오늘 저희 이것저것 선물들 좀 사려고 해서요. 어머님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사갈게요. 아, 그리고 어머님 혹시 형님 옷 사이즈 아세요? 형님한테 선물 좀 드리려고요. 대충 사이즈는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정확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뭘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 안 사와도 되니까 니들만 거기서 재미있게 놀다 와. 그리고 갔다 와서도 집까지 올 필요 없어. 그냥 전화 한 통만 해주고 형님 걱정 때문에 많이 신경 쓰였구나. 그네는 지금 괜찮아. 약 먹고 지금 자고 있어. 아마 일어나면 출근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컨디션 보고서 해야지 뭐. 우리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니들은 니들 생활만 신경 쓰면 돼. 아니에요. 어머님 혼자서 고생하시는데 형님이랑 어머님 따뜻하게 입으실 겉옷이랑 이것저것 좀 사갈게요. 신혼여행 갔다 오면 바로 갈게요. 남편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결혼식에도 형님 못 오셨는데 이번에 가서 얼굴이라도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럴 필요 없어. 그네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출근을 못했더니 아마 니들 다녀오고 나서는 내내 일하느라 정신없을 것 같아. 굳이 내려오지 말고 다음에 우리 다 괜찮을 때 그때 와서 같이 식사하자꾸나. 안 그래도 네가 신경 많이 쓰일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걱정하지 마. 약도 잘 먹고 있고 안정 찾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가서 신경 쓰지 말고 재미있게 놀고, 알았지? 아파서 결혼식도 참석하지 못했던 형님은 결국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안정을 찾았다고 하셨죠. 신혼여행지에서 다녀오고 바로 시댁에 가보려 했지만 시모는 아직 형님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극구 말리셨고 결국 저는 형님 선물들을 직접 드리지 못하고 보내드리게 됐어요. 그 후로도 시댁에 갈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저 역시 일을 하고 있었고 바쁘다 보니 주말이 아니고서야 갈 수 있는 날이 없었죠.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가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시모는 다들 바쁘다면서 항상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굳이 시댁에 가자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죠. 그러다가 남편과 퇴근을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동서, 잘 지내고 있어? 이거 내 번호야. 저번에 동서한테 말해주려고 했는데 말 못한 것 같아서 동서한테 전화 한번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선뜻 나서지 못해서 말이야. 거기서 바쁘게 지내고 있어? 저번에 계속 여기 오려고 했다면서. 동서, 여기 오지 마. 여기 내려오지 말고 도련님이랑은 잘 지내고 있지? 무슨 일은 없는 거지? 어머, 형님. 형님 전화가 있었어요? 어머님한테 여쭤봤을 땐 없다고 하셨는데 아니었나? 하여튼 형님, 어떻게 번호하시고 전화하셨어요? 안 그래도 형님 한번 뵈려고 내려가 볼까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형님도 바쁘시고 정신 없으시다고 다음에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회사 다니느라 평일에는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가지고요.
형님은 몸 괜찮으세요? 저번에는 몸살이 나셔가지고 병원에 가셨다면서요. 아, 내가 아팠대? 동서, 혹시 어머님이 동서 괴롭히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 내가 걱정돼서 전화했어. 동서한테 자주 오라고 전화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혹시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거나 그렇게 말하시진 않지? 어머님이요? 아니요. 그런 말씀은 전혀 안 하셨는데. 저도 일이 바빠서 내려가 보진 못했었고, 가끔씩 통화할 때면 어머님도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형님은 요즘 일 어떠세요? 저번에 많이 아프셔가지고 일이 많이 밀려 있어서 바쁘다고 하시던데, 괜찮으세요? 동서, 내 말 잘 들어? 나 하나도 안 아파. 사실 내가 이거 몰래 전화하는 거거든. 동서 번호를 몰라서 한참 헤매었어. 동서, 옆에 누구 없지? 내가 몰래 말해주려고 했는데. 형님이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순간 남편은 갑자기 제 전화를 빼서 자기가 말을 하더니 끊어버렸어요. 저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남편을 쳐다봤고 남편 역시 무척이나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서 순간적으로 크게 화를 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놀라하더니 차분하게 저에게 말을 했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형님 전화를 왜 그런 식으로 끊어버려? 아니, 형님이 나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나한테 전화가 온 거 아니야? 그렇게 갑자기 가지고 가서 끊어버리면 어떡해? 형님도 당신이 갑자기 받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 근데 형님 전화가 있으셨어? 저번에 당신이랑 어머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없다고 하신 거 아니었어? 그게 원래는 형수님 전화가 있는데 자꾸만 쓸데없는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엄마가 어디다가 뒀다 그랬는데 아마 그거 찾으셨나 봐. 안 그래도 형수님이 자꾸 당신이랑 만나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얼마 전에도 엄마랑 엄청 싸웠대. 뭐가 그렇게 할 말이 있는 건지. 아까도 뭐라 그랬어? 형수님 또 이상한 말 한 거 아니야? 아니, 그냥 몰래 전화하는 거라고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던데. 그리고 어머님이 우리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신 적 있으셔? 형님이 어머님이 우리한테 같이 살자고 한 적 없냐고 물으셨어. 근데 형님 진짜 망상이나 이런 걸로 아프신 거 맞아? 대화하는 거 보면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긴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건가? 그래. 당신은 잘 몰라서 그냥 괜찮은가 보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느낄 거야.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받아주기 시작하면 형수님이 자꾸 자기한테 전화한다니까. 그러면 계속 당신이 이런 식으로 받아줘야 하고 불편하지 않겠어? 아직 형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상황 보면서 만나. 남편의 말로는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 미리 방지하는 거라고 했지만 제가 보는 남편의 태도는 뭔가 이상했어요. 형님은 그 후로 전화가 오지도 않았고 제가 다시 걸어봐도 받지 않으셨죠. 그렇게 몇 달이 흘러 결혼 후 첫 설 명절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형님도 집에 계셨는데 제가 보낸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형님, 와, 옷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오늘은 컨디션이 괜찮으세요? 며칠 전에도 제가 내려오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형님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못 왔어요. 그때 제가 형님 드리려고 옷 사가지고 왔는데 오늘 드리고 갈게요. 형님, 그리고 오후에는 뭐 하세요? 저랑 같이 드라이브 갔다 오실래요? 여기 근처에
좋은 드라이브 할 곳 있더라고요. 가족들은 집에서 쉬고 저랑 형님만 갔다 와요. 동서, 고마워. 동서 덕분에 이렇게 따뜻한 옷 오랜만에 입어보네. 동서가 나 입으라고 외투도 보내줬다면서? 내가 동서한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났어. 동서는 별일 없지? 잘 지내고 있는 거지? 혹시 지금 주변에 누구 있어? 지금 아무도 없어요. 어머님 잠깐 마트 가신다고 나가셨고, 아주버님이랑 남편은 마당에서 뭐 좀 고친다고 밖에 있는데. 왜요?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형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안 그래도 저한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던데. 아, 그게... 동서, 이것 좀 가지고 있어봐. 동서가 혹시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 동서, 나 하나도 안 미쳤어. 미친 적도 없고, 동서가 믿을지 안 믿을진 모르겠지만, 아마 이 열쇠로 열어보면 동서도 다 알게 될 거야. 내가 한참을 찾아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자꾸 어머님이 어딘가 들어간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발 그것 좀 찾아서 열어봐줘. 형님은 저에게 열쇠 하나를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러고서는 저에게 무언가를 기뜸해줬는데, 전 그걸 듣고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형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시댁 식구들은 형님이 망상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무작정 믿을 순 없었죠. 가족들이 모두 정신이 없는 사이에 형님이 말한 곳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마트에 갔던 시모가 집으로 왔죠. 시모는 집에 도착하고선 무언가를 급하게 찾고 있더라고요. 세아가, 혹시 금색 열쇠 준 적이 있니? 아니, 아까 나가기 전엔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네. 내가 눈이 잘 안 보이나? 분명 집 어딘가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밖에서 내가 모르고 떨어뜨렸나? 아이고, 그거 중요한 건데 어디 갔나 모르겠네. 혹시 바닥에 떨어진 거 보이면 꼭 나한테 줘야 해. 알았지? 열쇠요? 열쇠는 모르겠는데. 혹시 어떻게 생긴 거예요? 무슨 열쇠예요? 집에 열쇠 쓰이는 곳이 있었어요? 중요하신 거면 빨리 찾아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집에라도 떨어져 있으면 좋지만 밖에 떨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주워갈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크기예요? 제가 한번 꼼꼼하게 찾아볼게요. 중요한 열쇠이긴 한데 아유, 못 봤으면 됐다.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내가 알아서 한번 찾아볼게. 집에 없으면 내가 나가면서 떨어뜨렸나 보다. 잠깐만 집에 좀 있어줄래? 나랑 애들이랑 나가서 좀 찾아보고 와야 될 것 같은데. 형님은 그냥 방에 있으라고 하고 혹시라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지만 찾아봐줘. 알았지? 찾으면 바로 연락 주고. 일단 나는 나가서 찾아볼게. 시모는 두 아들을 데리고선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집안 곳곳을 찾아봤죠. 형님은 그동안 시모가 뒷방에 자주 들어간 것 같다며 말을 하셨어요. 형님의 말을 듣고선 전 집구석에 있었던 작은 방을 찾게 되었죠. 시댁이 몇 번 와보지 않아서 그런지 전 처음 보는 공간이었어요. 그곳에 들어가 보니 작은 옷장이 하나 있었고 조심스럽게 그 안을 열어보니 금고가 떡하니 있더라고요. 형님이 쥐어준 열쇠는 그 금고 열쇠인 듯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전 금고 자물쇠를 들고 풀어봤죠.
그 순간 전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보고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은 바로 형님 이름으로 된 통장과 집문서, 도장 등등 형님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그곳에 들어 있었어요. 통장 내역을 보니 형님의 장애 수당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형님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긴 유산과 보험금도 그 통장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그 모든 돈들이 시모의 통장으로 이체가 되고 있었어요. 형님, 이게 뭐예요? 여기에 형님 통장이랑 뭐 서류들 이런 거 다 들어있는데? 어머님이 형님 서류 관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거 말고는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혹시 형님 이거 찾고 계신 거예요? 동서, 나 좀 데리고 나가줘. 나 지금까지 어머님이 보낸 곳에서 내내 일만 하고 다녔어.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맹인 안마로 일하고 들어오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바로 잠들어 다음날 새벽부터 또 나가서 일했어. 그렇게 번 돈 어머님은 자기 생활비 한다고 다 가져가 버리고 나한테 옷 한 벌 제대로 사준 적 없어. 네? 형님, 주말에만 일하신 거 아니셨어요? 그동안 몸이 아프셔가지고 일이 밀려 있어서 평일에도 종종 일하신 거라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내내 일하셨다고요? 아니 형님, 일하신 돈은 그럼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통장에 들어가는 돈들 혹시 형님이 일하신 돈이에요? 맞아. 내가 내내 일해서 번 돈들 전부 다 시어머니가 가지고 가고 있는 거야. 아마 내 장애수당, 부모님 보험금 다 어머님이 가로챘을 거야. 내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 한번 좀 확인해줘. 그리고 당장 여기서 나가게 해줘. 그 사람들 다시 집에 오면 나 다시는 밖에 나가지 못해. 형님은 제 손을 부여잡으면서 간곡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밖에 나가 있던 시모와 두 아들들이 집으로 들어왔죠. 울며불며 제 손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다들 놀라서 바로 다가왔지만 형님부터 어떻게든 떼어놓으려고 하는 걸 보고선 형님의 말이 사실이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저 이 금고 열어봤어요. 근데 이거 뭐예요? 왜 형님 수당이랑 보험금을 어머님 통장으로 다 이체를 해놓으셨던 거예요? 형님한테 옷 한 벌 제대로 사주지 않으셨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말에만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형님은 내내 일만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맹인이잖니. 뭐 들어오면 날기를 해 뭐래. 내가 관리를 해줘야지.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서 생활비를 벌 수가 있니?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니 먹는 양도 나보다 훨씬 많고 생활비도 배로 더 드니 당연히 내가 생활비 받고 관리를 해야지. 네가 지금 이것만 보고 놀랄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대신 관리를 해주는 거야. 생활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형님 부모님께서 남기신 재산이나 보험금은 형님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걸 형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다 가지고 가신 거잖아요. 당신도 이거 알고 있었어? 어머님이 형님 통장 관리 다 하고 계셨다는 거, 하루 종일 형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었어? 알고는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래? 엄마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거 아닌 거 알잖아. 형수님이 눈이 안 보이는데 그럼 어떡해? 엄마라도 관리를 해야지. 엄마가 형수님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당신이 갑자기 이러면 엄마가 서운하지.
돈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형수님 일하는 건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생활을 해야 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하루 종일 내내 일한다는 게 말이나 돼? 나도 그렇게는 못해.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되어서야 들어오신다잖아. 와서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고 나서 다시 일하러 가신다는데 그렇게 해서 번 돈을 한 푼도 못 쓴다는 게 지금 말이 된다는 거야? 어머님, 무슨 말이라도 해보세요. 난 억울하다. 내가 얼마나 우리 며느리 소중하게 생각했었는데 쟤가 지금 망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자기를 부려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난 절대로 쟤를 부려먹을 생각조차 없었어. 이거 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다니까. 시모는 울며불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남편과 아주버님도 시모를 달래느라 바빴죠. 그렇지만 전 그동안 형님의 모습을 생각해보고선 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 형님의 손을 잡고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바로 봉사활동을 했던 센터로 향했죠. 그 뒤 밝혀진 얘기는 더욱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형님은 센터도 자주 오고 이렇게까지 마르지 않았다더라고요. 형님의 부모님께서는 혹시라도 혼자 남게 될 형님을 위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해 두셨던 거고 그걸 형님이 다 받으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다 보니 형님은 부모님께 직접 전해 듣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걸 알았던 시모와 아주버님은 형님께 이 얘기를 쏙 빼놓고 본인들만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형님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모의 태도는 확 달라졌던 거였어요. 받아놓은 유산이 얼마 없다고 형님에게 말을 했고 그동안 시모를 믿고 있었던 형님은 시모에게 일을 다 맡겼던 모양이었어요. 결국에는 시댁 식구들은 그 모든 보험금을 받고선 입을 싹 닫아버린 거예요. 형님은 그동안 친정 부모님에게 어느 정도 생활비를 받으면서 살아왔었는데 그게 중단되었다고 생각하니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밤낮 없이 일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체장애가 있었던 남편은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수상하다 생각만 하고 있던 거였죠. 장애 수당이나 형님이 벌어온 돈에 대해서 시모에게 물어봤지만 생활비가 많이 나간다며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았어요. 시모는 많은 돈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된 옷을 사준 적도 없었더라고요. 그동안 여러 번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시모와 시댁 식구들은 형님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망상이 시작됐다면서 속여왔던 거였어요. 형님은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우울증이 있으셨고 병원 진료 내역이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시댁 식구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난 후 시모는 고소를 당했고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전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했지만 남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죠. 여보, 내가 뭘 잘못해서 이혼을 한다고 그래?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차라리 내가 평생 엄마를 안 볼게. 그러니까 여보, 우리 이혼만 하지 말자. 나는 몰랐어. 그냥 엄마가 형수님 돈 관리를 해준다고 해서 난 좋은 일 하는구나 생각했다고. 사실 따져보면 맹인인 형수님 뒤치다거리 엄마가 다 하고 계시는 건데 그것도 생각을 해야지. 뭐? 참나. 누가 돈 관리를 대신 해주면서 그걸 다 쓰냐? 당신은 머리가 없어? 형님은 부모님이 유산 남기신 것도 전혀 모르고 계셨어. 장애 수당이 나와도 옷 한 벌 안 사주셨다는데 그게 말이나 돼? 안 그래도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형님이 너무 마르고 옷도 너무 얇았거든.
그래서 내가 외투 보내드렸는데 그거 어머님 방에 있었던 거 당신 알잖아. 그냥 방에 둘 수도 있는 거지. 그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 어떡해?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그러셨던 거야. 당신도 봉사활동 하면서 알잖아. 같이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 그걸로 엄마도 고생하셨는데, 솔직히 난 엄마 고소당한 거 좀 억울하다고 생각해. 내가 그래서 당신이랑 이혼하는 거야. 당신도 똑같아. 어떻게 사람 행색을 하고서 짐승짓을 할 수가 있어? 뭐?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이 있다는 사람이 자기 자식은 고생 안 하게 일도 다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놀고 먹게 하면서 남의 자식은 막말로 눈도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하루 종일 일을 하게 시켜? 이게 무슨 좋은 사람이 하는 일이야. 짐승이 따로 없지. 당신도 똑같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그런 상황이 발생한 지 2년이 되지 않아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모든 상황이 밝혀졌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형님 역시 이혼을 하게 되셨죠. 혼자서 독립해 생활하는 건 쉽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그동안의 고생에 비해서는 아무 일도 아니라면서 형님은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죠. 남편과의 연은 거기서 끝이 났지만 전 형님, 아니 언니와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고 요즘도 종종 만나고 있답니다. 전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이라 저도 무척이나 기분이 좋네요. 형님이 아니었다면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과 한 가족으로 지금도 계속 지내고 있었겠죠? 그 생각을 하면 저도 형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든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려요.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정말 많이 참아왔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기엔 시댁 집안의 도를 넘는 행동들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인연도 막을 내리게 되었죠. 문제는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께서 연세가 비슷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일이 좀 바쁘다 보니 좀 뒤늦게 챙겨드린 일이 있었죠. 칠순기념으로 양가 부모님 모두 200짜리 크루즈 여행을 끊어드렸는데 이것도 남편과 신중히 의논하고 결정해서 선택한 거였어요. 패키지 상품이라 동남아 3개국 6박 7일 상품 중에서 가성비가 좋게 나온 것 같아 부족한 형편에서도 최대한 챙겨드리려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냥 대충 다녀오시라고 크루즈 패키지 여행을 끊어드린 것도 아니고 양가 부모님 합의하에 결정한 건데 저희 부모님과 달리 시부모님께서는 뭔가 불만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건 결국 욕밖에 없었고 너무 서운했었죠. 나보고 지금 이런 여행을 다녀오라는 거야? 내가 상상했던 크루즈 여행과는 상당히 다른데 이왕 돈 쓰는 거 좀 더 괜찮은 상품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어머님, 이것도 정말 신중히 알아보고 결정한 거예요. 1인당 200만 원이면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저희도 상황에 맞게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한 거니 이번에는 이렇게 다녀오시고 다음에는 좀 더 괜찮은 상품 나오면 그때 또 보내드릴게요. 어머님이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하셔서 알아보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여러 가지 패키지 상품이랑 비교해 봤는데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결정한 거니 저 믿고 이번에는 이렇게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나는 크루즈 여행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동남아가 아닌 유럽을 상상했었는데 돈 좀 더 써서 이왕 가는 거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주면 좋을 것 같다. 이번에 다녀오면 또 언제 갈지도 모르는 건데 1인당 200만 원짜리 말고 500만 원짜리로 여행 상품 알아봐주면 좋겠어. 내 지인들 중에 200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 다녀왔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 갔다 와도 창피해서 자랑도 못하겠어. 그리고 왜 사돈댁이랑 같은 상품인 거야? 적어도 배는 따로 타야지. 서로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니? 너는 생각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안이랑 너희 집안이랑 격이 다른데 당연히 우리는 좀 더 고가의 여행 상품으로 보내줘야지. 3대 독자 귀한 내 아들 데리고 갔으면 적어도 양심은 있어야지. 하기야 배운 것도 없는 너희 집안이 뭘 알겠어? 빌딩 창문이나 닦는 형편에 200만 원 크루즈 여행 상품 선택하는데도 다리가 후들거렸겠지. 나는 500짜리 이상 여행 아니면 발도 떼지 않을 거니까 무조건 내가 원하는 상품으로 다시 준비해라. 네가 이딴 쓰레기 상품 선택했을 때 내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 자기 부모 여행 보내주는 건데 네가 분명 뒤에서 입김을 불어넣었겠지.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한꺼번에 큰돈 나가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아깝게 생각을 했겠어. 안 보내주자니 괜히 욕먹을 것 같고 보내주기에는 큰돈 나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딴 상품 내민 거 아니야? 아들, 내 말이 맞지? 봐봐. 난감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잖아. 당신 왜 말을 못해? 나랑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한 거잖아. 그리고 어머님이 처음에 같이 가도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저희 부모님이랑 좋은 추억 만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말 바꾸시면 어떡해요? 벌써 결제까지 다 했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번에만 다녀오세요. 우리 부모님께서 싫다고 하시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좀 더 돈 써서 괜찮은 상품 골라서 보내드리자고 했는데 당신이 돈 나갈 때 많다고? 지금 보내드리는 것도 정말 어렵게 선택한 거라며?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지. 어쩌다가 한번 보내드리는 건데 꼭 그렇게 돈을 아껴야만 되겠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행 상품 고를 때 본인이 먼저 가성비가 괜찮은 상품 같다고 저에게 보여줬었으면서 시부모님께서 불만을 털어놓으시니까 그제서야 말 바꾸는 남편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저희가 알아서 선택하면 군말 없이 가겠다고 하셔놓고 온갖 불평은 다 하시면서 저에게 상처까지 주시는 시모의 행동이 제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힘들게 알아본 거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고생을 알아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시모는 가지 않겠다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시는 바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크루즈 상품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남편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자마자 시댁에 있었을 때 왜 그런 행동을 보인 건지 물어보았고 서로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죠. 당신 어떻게 시부모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몇 날 며칠 고생한 거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되레 나를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더라. 맞는 말 한 것뿐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처음에는 그 상품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여러 가지로 좋은 여행 상품들이 많았었잖아. 그래서 나는 이왕 돈 나가는 거 좀 더 쓰라고 했던 건데 네가 여유가 없다고 이걸로 결정한 거잖아. 내 말을 무시했는데 기분이 좋겠냐고. 우리 아버지랑 장인어른께서
비슷한 연배시라 한 번에 갈 때 같이 여행 보내드리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원하시는 여행을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소? 전부 다 내가 결정한 거야? 시부모님께서 치르는 거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먼저 얘기 꺼내신 거고, 그리고 그 상품도 당신이 먼저 얘기한 거잖아. 나는 원하는 대로 결정해 준 것 뿐인데 왜 다들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 나는 뭐 이런 거 준비하고 싶은 줄 알아?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당신이 도와준 건 하나도 없었잖아. 그냥 이거 괜찮은 것 같다며 툭 던져놓고 그 뒤론 나 몰라라 했으면서 욕은 내가 다 얻어먹어야 되는 거야? 어차피 여행 상품 취소했으니까 알아서 가시라고 그래. 칠순기념 이런 걸 왜 챙겨야 하는 거야? 요즘 시대에 하나부터 열까지 챙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어머님이 우리 집안 보고 뭐라고 했는지 당신도 들었지? 빌딩 창문 닦는 우리 집안이 뭐 어때서? 여태껏 그거 하나로 잘 먹고 잘 살아왔었다고. 그러는 당신 집안은 얼마나 대단한데? 남편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열을 내냐며 제 속을 더욱더 긁어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이유는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저를 무시하는 것보다 저희 집안 자체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와 남편이 늦은 저녁 목소리 높여 화를 내자 아이들까지 울음을 터뜨렸고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로 인해 각방까지 쓰고 말았죠. 남편이 현재 집안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몇 달 전에 무리하게 대출까지 당겨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오는 바람에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남편은 돈이야 또 벌면 된다고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강행하길 원했었죠. 칠순을 축하드리기 위해 신경 써드리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제대로 원하시는 걸 해드리려 했었는데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팔순돼서 걷는 것도 힘들 때 여행 갈 것 같다며 계속해서 재촉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런 상황 속에 없는 형편에 맞춰 신경 써 드렸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어서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회복이 되지는 않았어요. 결국 이런 분위기는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서 시부모님의 불만도 더욱더 커지게 되었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시부모님은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행 준비를 계획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서두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원하시는 여행 상품 맞춰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선 어제 출발하신 거 아시죠? 부모님은 정말 만족해 하시던데 어머님은 더 비싼 여행 상품을 원하시니 가시려면 그만큼 기다리셔야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 여행 가신 건 제 사비로 해결한 거니 어머님께서도 가시고 싶으시면 그이한테 부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여행 충분히 맞춰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저희는 어머님 집안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만족시켜드리질 못하는데 어쩌겠어요. 원하시는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 데리고 오늘 밖에 잠시 외출해야 하거든요. 볼일 끝나신 거죠? 그이한테 전화하셔서 따로 저녁 드시던지 하세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좋게 얘기하니까 아주 우스운 거지? 맨발로 쫓겨나야 정신 차릴래? 보잘것없는 집안 받아줬더니 감사한 줄은 모르고 어디서 고개 빳빳이 들면서 대들어. 이러니까
형편없는 집안과는 엮이고 싶지 않았던 거다. 내 아들도 지금쯤 너랑 결혼한 걸 아주 후회하고 있겠지. 그래서 지금 각방 쓰고 있어요. 저도 그이랑 결혼한 거 후회하고 있는 중이에요. 곧 있으면 그이 오니까 저는 아이들 데리고 먼저 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시모가 화를 내는 게 아닌 시부가 버럭 소리를 지르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아이들은 시부의 목소리에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렸고 안 좋아진 감정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퇴근한 남편이 때마침 들어와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집안의 분위기를 살피더니 대충 눈치를 챘는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부모님 옆에 붙어선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진정시키고 달래는 게 우선인데 남편은 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몰라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게 되자 더는 듣고 싶지도 않아 아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딜 나가냐고 저를 따라 나오시더니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다시 집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않는다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막대한 행동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돼 시모를 강하게 뿌리친 뒤에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상처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면서 이혼을 해야겠다고 확실하게 결정을 하게 됐던 순간이었죠. 네가 경찰을 부르면 뭐 어쩌게. 가족들끼리 다툴 수도 있는 거라고 대충 얘기하고 돌려보내면 되는 거거든. 나는 너한테 무력을 쓰지 않았다. 화를 돋군 건 네가 먼저지. 언제적부터 얘기한 건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사람이 말을 하는데 무시를 해? 지금 당장 내가 보는 앞에서 500만 원짜리 여행 상품 결제해라. 내 아들 돈이 아닌 네 사비로 결제해야 될 거야. 너희 시애비랑 같이 가는 거니 1,000만 원 맞춰서 결제하고 여행하는 기간 동안 식비며 기념품도 사야 하니까 그에 맞게 용돈으로 300만 원까지 준비해와라. 만약 하나라도 불만을 제기한다면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 감싸고 있는 자식들 얼굴은 절대 못 볼 줄 알아. 법정에 서면 누가 이길 것 같니? 쥐뿔도 없는 집안에서 우리를 상대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들, 애들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있어라. 내 자식들한테 손대지 마. 당신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나이 먹으면 성격까지 고약해진다더니 그 말이 맞나 보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거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저와 아이들이 받은 상처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어디. 나이 먹은 게 자랑도 아니고 그걸 기념하겠다고 여행 보내달라고 조르셔서 큰맘 먹고 준비한 건데 고생한 며느리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는 못할 망정 머리채를 잡아요? 저희 부모님은 안 가셔도 된다는 거 아버님 어머님만 보내드리기 뭐해서 어렵게 결정했던 거라고요.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좋게 받아주시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싫으셨어요? 다 때려치워요. 제가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내는 사이 경찰이 도착을 했고 시모한테 머리채를 잡힌 것과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과 분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손을 댄 시모에게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거라고 큰소리친 뒤에 저와 아이들은 보호받으면서 지긋지긋했던 집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 집에서 한동안 시간을 보냈었고 그 사이 이혼 준비를 결정하게 되었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걸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건 제가 원하는 대로 빠르게 해결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순순히 저를 보내주지 않으려고 이혼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죠.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시부모와 남편 또한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원하는 여행 보내드리지 않았다고 온갖 막말에 애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까지 잡는 게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부모님께선 여행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오셨고 저와 남편과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신 부모님께선 남편을 친정으로 불렀습니다. 온갖 인상을 다 쓰며 저희 부모님 집에 억지로 들어온 남편은 얼굴도 들지 않고 자리에 앉아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계셨던 부모님께선 천천히 입을 떼셨고 꼭 이렇게까지 안 좋은 분위기로 몰고 가야 되는 거냐며 충분히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극단적으로 키워버린 것 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남편도 나름 불만이 많았는지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고 개념 없이 뱉어대는 말들은 저에게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켰어요. 여행 다녀오셔서 아주 즐거우셨나 봐요.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해외여행 즐기시는 동안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세요? 이번 여행은 저희 부모님이 먼저 제안을 하신 건데 정작 두 분한테만 좋은 일 하게 된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사람한테 저희 부모님 좀 더 신경 써 드리라고 했던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좀 더 돈 써서 보내달라고 했던 게 일을 크게 만들 정도는 아니잖아요. 제가 뼈 빠지게 버는 돈도 제대로 쓰지도 못한 채 이 사람 눈치 보는 것도 더 이상은 싫어서 이혼하자고 했던 겁니다. 돈 관리는 여자가 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두 분께선 원래 집안 형편이 좋은 건 아니시니까 대충 여행 다녀오셔도 충분히 만족하시겠지만 저희 집안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3대 독자인데 부모님께선 저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겠어요? 힘들게 뒷바라지 해 주셔서 제가 대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꼴랑 몇 푼 가지고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어요? 전부 할부로 끊으면 되는 거지. 그거 싫어가지고 손을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자네가 내 딸에게 매달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전부 다 내어줄 것처럼 쫓아다녀놓고 이제 와서 이혼하겠다고? 집안의 가장이 이렇게까지 책임감이 없어서야 되겠어? 내 딸한테 대충 들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았다면서? 자식 가진 부모로서 내가 도와주려 했었는데 내 딸이 강하게 거부를 해서 일단 지켜보고 있었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으니 앞으로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 그런데 지금까지 내 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네. 자네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내 딸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겠나? 돈이 많이 부족한 형편에서
딸이 보내주는 여행을 가지 않으려 했었는데 이미 결제를 했고 사돈분들과 함께 하는 자리라 이번 기회에 사업적인 대화 좀 해보려고 했었네. 그런데 사정상 같이 갈 수 없게 됐다는 딸의 말에 안타깝기는 했었지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었어. 내가 아무리 빌딩 창문을 닦아가며 살아왔어도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건 기본적인 상식인데 자네는 아직 인생을 더 배워야 할 것 같구먼. 아쉽게 됐지만 어쩌겠어. 자네 집안이 선택한 길인데 여기에서 끝내는 게 맞겠지. 나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자네부터가 꽉 막혀 있는데 사돈분들은 오죽하겠나? 참네. 사업이요? 장인어른께서 저희 부모님과 사업적인 얘기를 나눈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집안이 무슨 사업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당신 말 다 했어? 아무리 서로 등을 돌리게 될 관계라고 해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당장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해. 이젠 아예 밑바닥까지 보이는구나. 무슨 사과? 말은 똑바로 해야지. 별것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너를 내가 걷어들여 줬으면 알아서 떠받들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아빠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면서 어떤 마음인지 확실하게 알았다고 남편을 돌려 보냈습니다. 아빠는 이혼을 진행하라면서 뒤에서 모든 걸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꽤 오랜 시간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법적 다툼이 있었지만 정말 다행이었던 건 아직까지 아이들이 많이 어린 관계로 엄마의 보살핌을 받는 게 심적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아이들도 저와 함께 사는 걸 원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양육권이 저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일 큰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부터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었고 원인 제공을 먼저 하게 된 시부모님의 영향과 저를 함부로 대했던 행동들에 대해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 분할을 끝으로 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법정에서 저에게 밀렸다는 거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로 남남이 되었는데도 아빠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오셔서 난리를 치셨어요. 시모는 빌딩 창문을 닫고 있던 아빠 보고 당장 내려오라며 동네 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르셨고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 아빠는 하던 일을 멈추시고 내려오셔선 시모에게 더 이상 서로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왜 찾아왔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왜 찾아왔냐고? 몰라서 물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기분인지 아냐고요? 그쪽 집안이랑 결혼을 해서 잃은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이를 키운 건 그쪽 아니에요? 저는 오늘 상당히 많이 바쁜 상태라 상대할 시간 없으니 그만 돌아가 주시죠. 그 사람이랑 이혼했고 법적으로 모든 게 해결된 마당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원흉이 다 너 때문인 거 모르니? 군말 하지 않고 여행 보내줬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나왔겠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는지 알아? 예, 저런 사람 그만 상대하고 아빠 간판다는 것 좀 봐줘라. 기사님들이 달아주겠다는 거 처음 얻게 된 빌딩이라서 그런지 아빠가 직접 하신다더라.
시모는 흥분한 상태에서 아빠가 작업자분들과 건물 간판 다는 모습을 쳐다보시더니 간판의 이름을 확인하신 뒤 놀란 얼굴로 저에게 빌딩의 소유주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별로 대답해 주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고 있는데 옆에서 엄마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꼬마 빌딩 하나 인수했다며 자랑을 하셨습니다. 시모는 대산빌딩이라는 간판이 걸리는 걸 보곤 당황하시면서 말까지 더듬으셨어요. 가진 것도 없는 집안이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꼬마 빌딩을 인수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지만 시모에게 모든 걸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더는 물어보시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셨죠. 간판을 달고 저희 곁으로 돌아오신 아빠는 흐뭇해하시는 얼굴로 한참 동안 꼬마 빌딩을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돌려 시모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다길래 이번에 제가 빌딩을 인수하게 되면 월세 안 받고 무상으로 상가 하나 내어드리려 했었는데 일이 이렇게 틀어져 버렸네요. 크루즈 여행을 저희와 같이 가겠다고 하셔서 그때 대화 좀 나누려 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쩌겠어요. 제 딸 잘 좀 봐달라고 저희도 최대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쪽 식구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만 불만만 가지고 최악의 상황까지 끌어올리셨으니 그에 따른 손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마음 씀씀이를 좋게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가족은 오늘 기념적인 날이라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저기 사돈어른, 잠깐만요. 상황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라고요. 전후 사정을 저희가 몰랐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알았으면 이렇게 나왔겠어요. 아직 며느리랑 우리 아들 숙녀기가 남아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안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인데 서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좋은 쪽으로 가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어요? 이번 일로 화가 많이 나셨겠지만 화 푸세요.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벌써 저희 가족이 받은 상처는 너무 깊어서 회복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여행, 효자 아들이랑 많이 다니세요. 이번에 그이가 저랑 이혼하고 나서 혼자 돈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무턱대고 카드를 막 긁고 다니는 것 같던데요. 감당되시겠어요? 제가 그동안 컨트롤해 줬었는데 이제 모든 걸 감당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 모르셨죠? 그이가 손버릇이 좀 안 좋아요. 저에게 몇 번이나 걸렸었거든요. 사정사정해서 말하지 말라고 저에게 몇 번이나 무릎을 꿇었는지 알아요? 지금쯤 아마 노름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칠순 여행은 힘드실 것 같으신데 10,000원대 초저가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나중엔 그 사람이 집안 전체를 거덜내서 여행은 꿈도 꾸지 못할 수도 있으세요. 그럼 살펴가세요. 시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사람이 저 몰래 노름을 하다가 몇 번이나 걸렸었는데 무릎까지 꿇어서 봐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이혼을 하면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흥청망청 돈을 쓰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던 날들이 많았는데 이번 일로 인해 전부 다 해결돼서 마음이 후련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놓친 거에 대해
평생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으셨길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이 새롭게 시작하는 첫 발걸음에 축복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